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을 위해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 우리는 헤어짐에 얼마나 서투른가. 지은이는 주디스 바이올스트, 옹균이는 오혜경, 발행은 빌리 버튼입니다. 우리는 상실, 헤어짐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상실의 개념은 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엄마의 몸에서 분리되면서 겪는 최초의 상실, 꿈이나 환상이 현실로 충족될 수 없다는 상실, 나이가 들고 젊음을 잃어가는 데서 오는 상실,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상실 등 우리는 끊임없이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떠나보내고 놓아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우리는 정신적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삶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상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우정과 가정, 나이듦과 죽음까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날 법한 상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 노년에서 느끼는 상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년 의연하게 놓아버리기. 여전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늙어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란 쉽지 않다. 되돌아볼 입장이 되고 보면 중년의 고뇌는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이었다. 떠밀려서든 편안하게든 이제 늙어버린 우리는 50대는 아직 한창이며 60대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일찍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쩌면 무대 위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노래 한두 곡쯤은 더 부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으며 죽음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노년은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년의 상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만 있어도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선 시몬드 보부아르가 노년에서 빠짐없이 늘어놓은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다. 그녀는 노아의 슬픔을 탄식한 인류의 많은 기록물들을 낱낱이 훑어가며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최초의 문헌이 기원전 2500년에 쓰인 프타호텝의 저서임을 알려준다. 노아의 고통은 오랜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주제임 셈이다. 노인의 마지막 날들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가. 몸이 매일 조금씩 쇠약해진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먹으며 근력이 소진된다. 심장도 이제는 편안히 뛰지 못한다. 입은 침묵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어제 일을 기억할 수 없다. 뼈마디마다 쑤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고통스러울 뿐이다. 입맛도 사라졌다. 노년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안식처이자 자랑이었던 집, 친숙한 공동체 안에 있던 내 자리, 일과 지위와 목적과 재정적인 안정, 통제력과 선택 가능성 등을 우리는 상실한다. 몸은 시시각각 기력과 아름다움을 잃는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반사작용도 느려진다.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건망증이 생긴다. 노년은 오래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되는 감옥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80이 넘은 한 지인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춤추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지나간다. 노년을 단순히 질병이나 근접한 죽음이라고만 논해서는 안 된다. 강제 은퇴와 노인 의료보험과 연금 지급과 지하철의 경로 우대가 공식적으로 노년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노화에 따르는 중대한 상실의 체험은 그보다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년을 맞는다 하더라도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학자는 사람들은 자애롭고 평온한 조부모, 현명한 노인, 흰머리 족장과 같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려놓고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이 내세하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 혐오스럽고 품위 없는 의존적 존재라고 깔보면서 비난한다. 라고 탄식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욕망은 추하다. 열정의 불꽃은 꺼버리거나 억제해야 한다. 는 암묵적인 메시지 때문에 성적으로 거세당한다. 사람들은 추잡한 노인들뿐 아니라 깨끗한 노인들도 생의 마지막 세월에 섹스할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몸과 호색적인 성행위가 혼합된 이미지를 혐오스러워한다. 로널드 블라이스는 노인에 대한 한 연구에서 사회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성적인 요소를 박탈하는지 묘사했다. 노인이 이런 충동을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하거나 병적이고 추잡한 것으로 인식된다. 노인들은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절반만의 삶을 살아간다. 모든 열정이 7, 80세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듯 처신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유리하다. 우리는 성욕을 포기할 때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 즉 감각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친밀감, 자기 존재감도 함께 놓아버리게 된다. 그리고 노인은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그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노년기 초기에 맞는 퇴직은 노인을 더욱 위축시킨다. 퇴직 생각을 하자 우울해졌습니다. 라고 이제 79살이 된 한 의사가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전문의로서의 진료 업무, 병원 간부로서의 출장, 여행, 가르치는 일 등을 했지요. 내가 한때 맡았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65살에 그것들을 모조리 포기해야 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군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준다. 그것은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를 고정시킨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를 통해 정의가 된다. 그래서 퇴직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점점 심해진다. 퇴직과 동시에 가야 할 직장과 교제할 동료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줄 임무와 그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봉급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인정받다가 은퇴해서 그런 것들을 잃은 사람은 종종 자존감도 상실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퇴직하면 여행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며 젊었을 때의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잣대에 따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상실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묵은 두려움과 슬픔이 은퇴와 함께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더라도 수입과 지위의 상실, 고립감과 권태는 절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바깥 세상에 우리의 흥미와 에너지를 흡수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퇴직은 곧 추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런 대상이 사실상 별로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비극적인 주인공 니오 왕을 은퇴자의 결정판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땅과 권력을 두 딸에게 넘겨주면서 딸들이 아버지이자 왕에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으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기어갈 때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통치권과 영토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자 딸들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다. 니오 왕은 너희들은 내가 언제까지나 포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전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협박을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되고 만다. 과거 어떤 사회에서는 노인에게 힘과 명예와 존경을 부여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도덕가들은 노년의 고귀함을 찬양했다. 그러나 노년이 무력하고 외롭고 비통한 시기라고 묘사하는 메시지도 종종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호모의 시에서 아프로디테는 신들조차도 노년을 경멸한다고 말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노인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노인은 가져가기만 할 뿐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들의 죄가 특별히 현명한 것도 아니며 살아가는 모범도 되지 못한다. 그들의 대화는 지루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한 전문가는 노인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노인의 자아상에 더욱 타격을 가한다고 말한다. 노인은 사랑받지 못하고 얕보이며 아예 다른 종 취급을 당한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돌리거나 무시한다. 사람들은 젊음만 숭배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는 노인을 거부하는 인식을 노인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세뇌시킨다. 사회의 시선에 저항할 만한 낙관적 태도와 에너지가 없다면 스스로도 65살을 넘길 즈음부터 자신이 다 살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 이르면 가장 좋았던 일들은 이미 지나갔으며 최악의 사태만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나도 노아가 내게 상실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견해에 동조했다. 나도 한때는 인생에서 맡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오직 예쁘고 젊은 사람의 역할뿐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나를 밝은 양지로부터 침침한 음지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봄만을 원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노파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전처럼 끔찍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60대, 80대, 나이가 90대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68살 아이리는 내게 지금부터 테니스를 배워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아이린에게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최근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는 노래 강습을 처음으로 받았다. 그보다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림과 악기를 배우고 탭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꾼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야 라고 아이리는 말한다. 그녀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평생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한편으로 4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보살폈다. 보통 여자 10명이 읽은 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영화와 연극과 시낭송을 보러 갔다. 그녀는 여행가이자 시인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온갖 연령층의 남녀에게 든든하고 충실한 친구다. 그녀는 성적인 욕망도 당당하게 표현한다. 나는 그녀에게 나이 들면서 한때 당신을 욕정적으로 쳐다보았던 남자들이 그립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한때라니 무슨 뜻이야? 그렇지만 젊은 한 쌍의 연인을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녀라고 목이 메지 않겠는가? 아직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겠는가? 물론 그녀도 때로는 그렇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충만하다고 느낀다.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요즘은 로맨틱한 공상 속을 헤매지 않지만 현실에도 경이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상실감은 느끼지 않는다.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는 80대의 한 영문학 교수 이야기도 해야겠다. 친구, 교수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식사를 낙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을 복 많은 노파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요. 사실 무척 외롭고 사랑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이고 특별한 선물들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긴 과거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선물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창조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시인 농펠로가 상기시켜주듯이 고단한 심장이 멈추기까지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 그는 몇 가지 감동적인 예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가토는 여든의 그리스어를 배웠다.
80여 년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소포클레스는 위대한 오이디푸스를 썼으며 시모니데스의 문장은 동료들의 칭송을 차지했다. 나이팅게일 지저귀는 우드스탁에서 조선은 60의 나이로 캔터베리 이야기를 썼다. 바이마르의 곁에는 80이 넘은 나이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면서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화가 구야는 시력이 나빠지는 악조건에서 노인의 초상화를 그린 뒤 그 위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승리에 찬 구절을 적었다. 한 몬테소리 교사는 나는 90이 다 되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절염으로 아프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볼 수 있어서 독서는 한다. 책들, 나는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가 라고 말했다. 작가 콜레트는 마지막 몇 해를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 지냈지만 70대에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다. 나는 조금 더 오래 살 계획이다. 좀 고상하게 고통을 겪을 생각이다. 저항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버티겠다는 말이다. 비밀스러운 것은 혼자 웃어가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웃으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견디겠다. 노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훌륭하게 나이 들어간다. 때로는 남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택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삶의 높은 만족도라고 부르는 동일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개조하는 사람들 중에 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축소되어 가는 것에 대항해서 지속적으로 싸운다. 나이 들면서 박탈당하게 되는 것들을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대체함으로써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집중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도 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처럼 넓은 영역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보통 수준의 활동을 하면서 원예나 가사와 같은 한두 가지의 특별한 관심사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가한 부류 중에도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에게만 탐닉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내면에 집중하며 축소되어가는 자신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한다. 그리하여 명상적이고 조용하고 활동이 적은 삶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 자신이 사는 완전하고 문제투성인 세상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며 노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면서 노년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의 잔인한 타격을 받고도 예절과 도덕을 지킬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평생 유지해왔던 허세와 거칠애를 생애 마지막 10에서 20년 동안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년에 우리는 활동적일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으며 활기찰 수도 있고 평온할 수도 있다. 체면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가면을 벗어던질 수도 있다. 노년은 우리가 하는 것과 이전에 했던 일들을 통합시키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새롭거나 심지어는 비인습적인 것을 탐색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니 조지프의 경고라는 시를 보자. 나는 할머니가 되면 보라색 옷을 입을 거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빨간 모자도 써야지. 그리고 내 연금을 브랜디와 여름용 장갑으로 낭비할 테야.
샌들도 사야겠다. 그러면서 버터 살 돈은 없다고 말해야지. 나는 지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쉴 거야.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을 마구 집어먹고 돌아다니면서 경보기도 울려야지. 지팡이로 길가 난간을 긁고 다닐 거야. 진지했던 내 젊은 날을 몽땅 보상받아야겠어. 비 올 때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갈 테야. 다른 집 정원에서 몰래 꽃을 꺾어야지. 침 뱉는 것도 좀 배워야겠다. 노년에 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불변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노년에도 우리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노아의 성격과 양식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양식에 따라 늙어가며 그 양식은 적응을 거치면서 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일관성을 띠게 된다. 성격적 특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90에 이르러서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제품이 아니다. 여전히 자신을 수정해가는 존재들이다. 발달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으며 새로운 과제나 위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전에 살아온 삶의 이력은 노년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나이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전 단계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지며 관점이 개선되고 강인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관점이 달라져서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역설로 보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비극은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극은 완전히 포괄적이며 캄캄한 개념이다. 어제는 없다. 내일도 없다. 희망이나 위안도 없다. 도저히 손써볼 수 없는 끔찍한 지금만 있다. 하지만 역설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본다. 역설은 사정이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상상하게 해준다. 이렇게 비극에서 역설로의 관점 변화는 노년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융통성과 역설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노년에도 계속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비록 프로이트는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노년에도 정신분석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노화되면서 시작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불안, 건강 염려증, 편집증, 가장 흔히 발생하는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때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 작업은 전반적이고도 중대한 변모를 불러오기도 한다. 폴락은 그러한 과정을 애도 해방이라고 불렀다. 변화된 자, 떠나간 타인들, 실현하지 못한 희망과 포부, 그 밖의 현실적인 상실과 변화에 대한 감정들을 파악하느라 애쓰다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난다.
과거와 미련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난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이 생긴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부터 구분된 채 진정으로 과거가 될 수 있다. 평온함, 기쁨, 즐거움과 짜릿함의 감정이 생겨난다. 정신분석이들은 정신분석 작업이 노인의 자존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70대 중반의 한 여자는 그 덕에 평생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한다. 60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느꼈던 분노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여자도 있다. 그 후로 그녀는 글도 쓰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65세에 6년간의 정신분석을 마치면서 새롭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체험했던 남자도 있다. 그는 비록 70세에 죽었지만 마지막 11년이 자기 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한 76세 여자에게 왜 그 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실과 희망에 대해 숙고하면서 선생님, 제게 남은 것은 미래뿐이에요 라는 잊지 못할 대답을 남겼다. 72세 박사과정에 있는 내 친구처럼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죽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큼은 죽음이 예외가 될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특별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죽는가가 죽음 자체보다도 더 큰 관심사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89세의 소포클레스가 자신의 희곡에서 표현했던 다음과 같은 통렬한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이다. 그는 비록 좋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세상이 자기 것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갈 때 죽음 한가운데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든 궁극적인 분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도 진실이다. 노년 의연하게 놓아버리기. 여전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늙어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란 쉽지 않다. 되돌아볼 입장이 되고 보면 중년의 고뇌는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이었다. 떠밀려서든 편안하게든 이제 늙어버린 우리는 50대는 아직 한창이며 60대에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일찍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쩌면 무대 위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노래 한두 곡쯤은 더 부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으며 죽음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노년은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년의 상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만 있어도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선 시몬 드 보부아르가 노년에서 빠짐없이 늘어놓은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다. 그녀는 노아의 슬픔을 탄식한 인류의 많은 기록물들을 낱낱이 훑어가며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최초의 문헌이
기원전 2500년에 쓰인 프타호텝의 저서임을 알려준다. 노아의 고통은 오랜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주제임 셈이다. 노인의 마지막 날들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가. 몸이 매일 조금씩 쇠약해진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먹으며 근력이 소진된다. 심장도 이제는 편안히 뛰지 못한다. 입은 침묵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어제 일을 기억할 수 없다. 뼈마디마다 쑤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고통스러울 뿐이다. 입맛도 사라졌다. 노년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안식처이자 자랑이었던 집, 친숙한 공동체 안에 있던 내 자리, 일과 지위와 목적과 재정적인 안정, 통제력과 선택 가능성 등을 우리는 상실한다. 몸은 시시각각 기력과 아름다움을 잃는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반사작용도 느려진다.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건망증이 생긴다. 노년은 오래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되는 감옥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80이 넘은 한 지인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춤추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지나간다. 노년을 단순히 질병이나 근접한 죽음이라고만 논해서는 안 된다. 강제 은퇴와 노인 의료보험과 연금 지급과 지하철의 경로 우대가 공식적으로 노년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노화에 따르는 중대한 상실의 체험은 그보다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년을 맞는다 하더라도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학자는 사람들은 자애롭고 평온한 조부모, 현명한 노인, 흰머리 족장과 같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려놓고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이 내세하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 혐오스럽고 품위 없는 의존적 존재라고 깔보면서 비난한다 라고 탄식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욕망은 추하다. 열정의 불꽃은 꺼버리거나 억제해야 한다. 는 암묵적인 메시지 때문에 성적으로 거세당한다. 사람들은 추잡한 노인들뿐 아니라 깨끗한 노인들도 생의 마지막 세월에 섹스할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몸과 호색적인 성행위가 혼합된 이미지를 혐오스러워한다. 로널드 블라이스는 노인에 대한 한 연구에서 사회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성적인 요소를 박탈하는지 묘사했다. 노인이 이런 충동을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하거나 병적이고 추잡한 것으로 인식된다. 노인들은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절반만의 삶을 살아간다. 모든 열정이 7, 80세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듯 처신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유리하다. 우리는 성욕을 포기할 때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 즉 감각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친밀감, 자기 존재감도 함께 놓아버리게 된다. 그리고 노인은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그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노년기 초기에 맞는 퇴직은 노인을 더욱 위축시킨다. 퇴직 생각을 하자 우울해졌습니다. 라고 이제 79살이 된 한 의사가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전문의로서의 진료 업무, 병원 간부로서의 출장, 여행, 가르치는 일 등을 했지요. 내가 한때 맡았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65살에 그것들을 모조리 포기해야 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군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준다. 그것은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를 고정시킨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를 통해 정의가 된다. 그래서 퇴직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점점 심해진다. 퇴직과 동시에 가야 할 직장과 교제할 동료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줄 임무와 그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봉급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인정받다가 은퇴해서 그런 것들을 잃은 사람은 종종 자존감도 상실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퇴직하면 여행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며 젊었을 때의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잣대에 따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상실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묵은 두려움과 슬픔이 은퇴와 함께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더라도 수입과 지위의 상실, 고립감과 권태는 절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바깥 세상에 우리의 흥미와 에너지를 흡수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퇴직은 곧 추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런 대상이 사실상 별로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비극적인 주인공 니오 왕을 은퇴자의 결정판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땅과 권력을 두 딸에게 넘겨주면서 딸들이 아버지이자 왕에게 합당한 사랑과 존경으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기어갈 때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통치권과 영토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자 딸들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다. 니오 왕은 너희들은 내가 언제까지나 포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전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협박을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되고 만다. 과거 어떤 사회에서는 노인에게 힘과 명예와 존경을 부여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도덕가들은 노년의 고귀함을 찬양했다. 그러나 노년이 무력하고 외롭고 비통한 시기라고 묘사하는 메시지도 종종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호모의 시에서 아프로디테는 신들조차도 노년을 경멸한다고 말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노인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노인은 가져가기만 할 뿐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들의 지혜가 특별히 현명한 것도 아니며 살아가는 모범도 되지 못한다. 그들의 대화는 지루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한 전문가는 노인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노인의 자아상에 더욱 타격을 가한다고 말한다.
노인은 사랑받지 못하고 얕보이며 아예 다른 종 취급을 당한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돌리거나 무시한다. 사람들은 젊음만 숭배하고 노인을 혐오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는 노인을 거부하는 인식을 노인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세뇌시킨다. 사회의 시선에 저항할 만한 낙관적 태도와 에너지가 없다면 스스로도 65살을 넘길 즈음부터 자신이 다 살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 이르면 가장 좋았던 일들은 이미 지나갔으며 최악의 사태만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나도 노아가 내게 상실만을 안겨줄 것이라는 견해에 동조했다. 나도 한때는 인생에서 맡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오직 예쁘고 젊은 사람의 역할뿐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나를 밝은 양지로부터 침침한 음지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봄만을 원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노파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전처럼 끔찍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60대, 80대, 나이가 90대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68살 아이린은 내게 지금부터 테니스를 배워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아이린에게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최근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는 노래 강습을 처음으로 받았다. 그보다 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림과 악기를 배우고 탭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꾼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게 문제야 라고 아이린은 말한다. 그녀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평생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한편으로 4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보살폈다. 보통 여자 10명이 읽은 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책을 읽었고 더 많은 영화와 연극과 시낭송을 보러 갔다. 그녀는 여행가이자 시인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온갖 연령층의 남녀에게 든든하고 충실한 친구다. 그녀는 성적인 욕망도 당당하게 표현한다. 나는 그녀에게 나이 들면서 한때 당신을 욕정적으로 쳐다보았던 남자들이 그립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한때라니 무슨 뜻이야? 그렇지만 젊은 한 쌍의 연인을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녀라고 목이 메지 않겠는가? 아직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겠는가? 물론 그녀도 때로는 그렇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충만하다고 느낀다.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요즘은 로맨틱한 공상 속을 헤매지 않지만 현실에도 경이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상실감은 느끼지 않는다.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는 80대의 한 영문학 교수 이야기도 해야겠다. 친구, 교수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식사를 낙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을 복 많은 노파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요. 사실 무척 외롭고 사랑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긍정적이고 특별한 선물들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개인의 긴 과거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선물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창조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시인 농펠로가 상기시켜주듯이 고단한 심장이 멈추기까지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 그는 몇 가지 감동적인 예들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카토는 여든의 그리스어를 배웠다. 80여 년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소포클레스는 위대한 오이디푸스를 썼으며 시모니데스의 문장은 동료들의 칭송을 차지했다. 나이팅게일 지저귀는 우드스탁에서 조선은 60의 나이로 캔터베리 이야기를 썼다. 바이마르의 게테는 80이 넘은 나이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면서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화가 구야는 시력이 나빠지는 악조건에서 노인의 초상화를 그린 뒤 그 위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승리에 찬 구절을 적었다. 한 몬테소리 교사는 나는 90이 다 되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절염으로 아프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볼 수 있어서 독서는 한다. 책들, 나는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가 라고 말했다. 작가 콜레트는 마지막 몇 해를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 지냈지만 70대에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다. 나는 조금 더 오래 살 계획이다. 좀 고상하게 고통을 겪을 생각이다. 저항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버티겠다는 말이다. 비밀스러운 것은 혼자 웃어가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웃으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견디겠다. 노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훌륭하게 나이 들어간다. 때로는 남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택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이 삶의 높은 만족도라고 부르는 동일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개조하는 사람들 중에 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축소되어 가는 것에 대항해서 지속적으로 싸운다. 나이 들면서 박탈당하게 되는 것들을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대체함으로써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집중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도 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처럼 넓은 영역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보통 수준의 활동을 하면서 원예나 가사와 같은 한두 가지의 특별한 관심사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가한 부류 중에도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에게만 탐닉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내면에 집중하며 축소되어가는 자신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한다. 그리하여 명상적이고 조용하고 활동이 적은 삶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 자신이 사는 완전하고 문제투성인 세상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며 노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인류의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면서 노년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의 잔인한 타격을 받고도 예절과 도덕을 지킬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평생 유지해왔던 허세와 거칠애를 생애 마지막 10에서 20년 동안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년에 우리는 활동적일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으며
활기찰 수도 있고 평온할 수도 있다. 체면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가면을 벗어던질 수도 있다. 노년은 우리가 하는 것과 이전에 했던 일들을 통합시키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새롭거나 심지어는 비인습적인 것을 탐색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니 조지프의 경고라는 시를 보자. 나는 할머니가 되면 보라색 옷을 입을 거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빨간 모자도 써야지. 그리고 내 연금을 브랜디와 여름용 장갑으로 낭비할 테야. 아, 샌들도 사야겠다. 그러면서 버터 살 돈은 없다고 말해야지. 나는 지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쉴 거야.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을 마구 집어먹고 돌아다니면서 경보기도 울려야지. 지팡이로 길가 난간을 긁고 다닐 거야. 진지했던 내 젊은 날을 몽땅 보상받아야겠어. 비 올 때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갈 테야. 다른 집 정원에서 몰래 꽃을 꺾어야지. 침 뱉는 것도 좀 배워야겠다. 노년에 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불변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노년에도 우리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노아의 성격과 양씨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양식에 따라 늙어가며 그 양식은 적응을 거치면서 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급격히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일관성을 띠게 된다. 성격적 특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90에 이르러서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제품이 아니다. 여전히 자신을 수정해가는 존재들이다. 발달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으며 새로운 과제나 위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전에 살아온 삶의 이력은 노년에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나이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전 단계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지며 관점이 개선되고 강인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관점이 달라져서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역설로 보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비극은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극은 완전히 포괄적이며 캄캄한 개념이다. 어제는 없다. 내일도 없다. 희망이나 위안도 없다. 도저히 손써볼 수 없는 끔찍한 지금만 있다. 하지만 역설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본다. 역설은 사정이 더 나쁠 수도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상상하게 해준다. 이렇게 비극에서 역설로의 관점 변화는 노년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다. 융통성과 역설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노년에도 계속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비록 프로이트는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노년에도 정신분석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노화되면서 시작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불안, 건강 염려증,
편집증, 가장 흔히 발생하는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때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작업은 전반적이고도 중대한 변모를 불러오기도 한다. 폴락은 그러한 과정을 애도 해방이라고 불렀다. 변화된 자, 떠나간 타인들, 실현하지 못한 희망과 포부, 그 밖의 현실적인 상실과 변화에 대한 감정들을 파악하느라 애쓰다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난다. 과거와 미련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난다. 새로운 취미와 활동이 생긴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부터 구분된 채 진정으로 과거가 될 수 있다. 평온함, 기쁨, 즐거움과 짜릿함의 감정이 생겨난다. 정신분석이들은 정신분석 작업이 노인의 자존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70대 중반의 한 여자는 그 덕에 평생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한다. 60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느꼈던 분노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여자도 있다. 그 후로 그녀는 글도 쓰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죽음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65세에 6년간의 정신분석을 마치면서 새롭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체험했던 남자도 있다. 그는 비록 70세에 죽었지만 마지막 11년이 자기 평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한 76세 여자에게 왜 그 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실과 희망에 대해 숙고하면서 선생님, 제게 남은 것은 미래뿐이에요 라는 잊지 못할 대답을 남겼다. 72세 박사과정에 있는 내 친구처럼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죽을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큼은 죽음이 예외가 될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특별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죽는가가 죽음 자체보다도 더 큰 관심사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89세의 소포클레스가 자신의 희곡에서 표현했던 다음과 같은 통렬한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이다. 그는 비록 좋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세상이 자기 것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어갈 때 죽음 한가운데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든 궁극적인 분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도 진실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우리는 헤어짐에 얼마나 서투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